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그제 대선 후보 사자들의 TV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었는데요. 과연 토론 이후의 민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 상임부단장, 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사자 TV 토론에 나왔던 내용들 집중적으로 좀 평가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방송 3사의 합계 시청률이 무려 39%까지 나왔어요. 네. 그만큼 국민들이 토론에 목말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대선에 관심이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분 모두 다 이제 캠프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자세히 보셨을 텐데 누가 제일 잘했냐라고 여쭤보면 두 분 다 너무 뻔한 답이 나올 것 같고 4명의 후보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각자 좀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는지 짧게 좀 품평을 먼저 해줘 보시죠. 먼저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했다. 완전히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예. 그 기대는 부응하지 못했더라고요. 좀 아쉬우셨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기를 좀 민주당에서는 기대됐을 텐데. 알리백이라든가 특히 이제 청약저축 그 가산점 문제, 점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준비되지 않았다. 쉽게 하면 무지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군 필자들에 대해서 청약 점수 5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5점을 주겠다고 했으면 그 5점이 전체 몇 퍼센트 정도는 알아야지 그게 공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질문하니까 40점이라고 했어요. 청약 점수는 84점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드 문제를 좀 깊이 이야기했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전략이면서도 정말 나쁜 정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보수층들을 결집시키고 중국에 대한 일부 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키려는 전략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전략적으로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국민들을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나쁜 정치다. 저는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으로 나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보수층 결집이 목표였다면은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을 향한 이 구애를 하다 보니까 좀 평소에 생각했던 사이다 발언이라든가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과거와 비교해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물론 잘했다고 보시면 5년 전에 비하면 잘했다고 5년 전에 비하면 잘한 거죠. 물론 보편적으로 저희처럼 이렇게 토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실력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긴장했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고 얼굴을 떨기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이야기를 충분히 다 했고 자기의 전공 분야인 과학 이야기도 충분히 했다라는 측면에서 또 국민연금 이야기도 했다. 특히 이제 국민연금에 그 자리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노련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볼만했다라고 볼 수 있고 심상정 후보는 굉장히 토론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단 하나도 못한 것 같아요. 상대방들을 공격하기만 하고 좀 이 사이다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저는 잘한 토론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기찬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비슷한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임하신 것 같아요. 표정이 조금 경직돼 있고 좀 조심하면서 토론에 임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말실수를 말씀하시니까 대부분 후보들이 약간의 수치상 오류는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FX 사업의 좌초 위기에 대해서 잘 모르셨단 말이죠. 공군력 강화를 이제 주장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은 저는 실수였다고 보는데 조금 더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아는 걸 모른다고 하거나 모르면서 안다고 하거나 이게 문제인 것이죠. 특히나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일부 수치 오류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아리백 이 부분은 사실은 제도가 아니고 이건 캠페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알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청약 가점 최고치의 경우에는 84점인 것을 40점으로 한 것은 저는 순간 착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청약 제도에 대해서는 또 비판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약 가점 체계라든지 가점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착오여서 바로 정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워낙 토론을 잘하시는 분이지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노동개혁에 관해서 심상정 후보가 조직된 그 노조의 노동운동 옹호뿐만 아니고 비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이 계속 아쉬움으로 남고요.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저는 토론 잘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연금 개혁 문제를 화두로 던져서 통상 토론의 그 양상을 보면 연금 개혁 문제로 양강 후보가 곤란할 거거든요. 그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돋보인 토론이었다. 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 TV 토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TV 토론 주제는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이 주제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세를 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때의 장면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 대장동 도시개발로 그 김만배 등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 수익 그리고 배당금으로 6,400억을 챙겼는데요. 그 업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 시장 12년 동안 찔러봤더니 CR도 안 먹히더라. 그 2층 이재명 시장 알면 큰일 나니까 절대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그분들이 우리 윤 후보님 보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주다니. 이익이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점들을 보면 네. 오히려 윤 후보님이 저는 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대체 입장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안 한 거다 또는 내가 한 거지만 이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거다. 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분명한 거는 성남시가 공공개발하는 거 못하게 막고 이랬던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후보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어떻게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 같은 사람들한테 합쳐서 3억 5천 넣은 사람한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게 제일 국민들의 관심이거든요.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응?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특검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국민들이 후보. 궁금해하는 것을 다른 후보에게 대선 질문- 주자들끼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응? 왜 거기에 대해 답을 못 하시는지 답을 하실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후보께서 자, 먼저 그럼 답하셔야 제가 됩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이슈가 나오자마자 주제로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장동 문제에 집중 공세를 했었는데 사실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 않고 맞받아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는데 이 두 후보의 공방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뭐 그 정치에서 네거티브도 중요한 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고 우리가 파트를 나눴잖아요. 그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장동 질문을 좀 더 날카롭게 섬세하게 구체하게 한 것도 없어요. 과거에 했던 질문을 그대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후보의 대답도 똑같은 정치적으로 그대로 대응하고 이렇게 반복된 거는 제가 보기에 시청자들에게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후보 모두 이 이슈에 관해서 토론 내용 저는 좀 할 수도 있다고 아쉽다라는 봅니다. 할 수도 있다고 네. 보는데 네.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나는 단돈 10원도 받지 않았다. 네. 오히려 역으로 내가 봤을 때 돈을 받은 쪽은 국민의힘 쪽에 있지 않았느냐라든가 이 공공 분야를 설계하는 것과 이익관계 설계를 하는 부분에서의 이익을 배분 나눈 것은 다른 영역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좀 끊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네. 역공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정확하게 못했다라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날카로운 뾰족한 창이 아닌 두리뭉실하게 이재명 후보 책임 아닙니까? 이 이야기만 계속 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식상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본적으로 당연히 네거티브로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정책계 공급 문제라든가 수요 문제, 그다음에 이 금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정책은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역시 준비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라고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윤 대변인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후보나 윤 후보나 죄송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급 뭐 수요 그다음에 뭐 임대차 3법
개정 이런 부분 다 언급을 했죠. 저것은 이제 논외로 언급이 된 건데 문제는 저 부분도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국민적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후보께서 두루뭉실 사과는 하셨지만 구체적인 말씀 안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후보가 그 도시개발업자 개발법상의 인허가권자로서 어떤 분명한 책임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저렇게 설계가 됐고 그 설계가 실현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하신 바는 사실은 저는 없어요. 네. 이전에 주어가 뭐 예를 들면 초과 한수 관련된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라는 주어 논쟁만 있었을 뿐이지. 네. 최근에 메리츠증권 직원이 나서 그런 말도 했단 말이죠. 자기들은 1,100억 원을 더 내겠다라고 했는데 초과 이익에 대해서 자기들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과연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과연 그 중간에 이것을 인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뭐 제가 볼 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지사께서 하신 이제 뭐 집을 김만배 누나가 집을 사줬다 이 후보의 부친에 이건 뭐 중개로 인해서 산 거기 때문에 집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줬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네. 그 가격이 시세보다 좀 낮게 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 또 다른 문제고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는 의문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말은 뭐냐면 그 행위 영역에 있던 분들이 정확히 해소를 시킬 만한 해명을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국민적 궁금증이 있는 한에서는 저것은 질문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윤호도 물론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네거티브가 과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주제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마치 검사 같았다. 라든지 이재명 후보는 뭐 지금 특검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국민들에게? 저는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모습도 국민들이 보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들어요. 네. 관심은 다 다르겠죠. 네. 어떤 분들은 연금, 어떤 분들은 뭐 국방, 어떤 분들은 그렇죠. 부동산. 네. 그것들은 듣고 공통되게 국민들이 다 관심 있는 부분은 태도 등이죠. 인성, 태도 등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졌는지는 국민들 각자 해석을 할 거고 네. 다만 검사 피해자 이 부분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분이 이재명 후보라는 것이죠. 또 공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해석하기 나름이고 사실 그런 모습이 연출되게끔 상황 전개를 시킨 후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략이죠. 대장동 이야기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윤석열 후보가 검사 출신이지만 날카롭게 질문하는 그런 수준이 못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다라는 프레임을 이제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검사처럼 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적재적소에 대응을 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이제 하나 아쉬웠던 점은 이재명 후보가 역공을 하려면 좀 더 세게 했어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서울 시내 집이 400만 채가 있는데 꼭 왜 그 중에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샀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잘 몰랐다고 하잖아요. 잘 몰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과관계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어떻게 400만 분의 1의 확률이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진단 말입니까? 그죠? 뭐 그렇게 사실은 좀 더 강하게 좀 반응을 했더라면은 하는 뭐 좀 그런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토론이라는 것이 승패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중도층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부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이재명 후보가 세게 나갔으면 좋았겠다 하는 이 의견은 이 민주당 안에 선대위 안에서도 좀 그런 전부 지적들이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개인 의견. 제가 이제 선대위에 물어보니까 예. 전반적으로 중도층을 겨냥한 선거 전략을 짰기 때문에 예. 우리 지지층에게 좀 시원함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은 네. 이재명 후보가 뭐 흔히 기존에 나왔던 이 욱한다거나 예. 그리고 또 이 너무 거칠다거나 이런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서 온화하고 그다음 참을성이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 저런 분위기로 나갔다. 아마 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전략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다음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그런 뭐 이미지로 나갈 것 같아요.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더 온화한 모습 이걸 추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봐야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안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들을 좀 더 결집시키기 위해서
좀 더 보수적인 정책들, 사드 같은 거 사실 엉터리 이야기거든요. 엉터리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에 이제 선동되는 측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공약을 이제 세게 내는 거거든요. 안보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게 내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네. 이재명 후보는 이 중도층들을 겨냥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 온화한 이미지라든가 네, 그런 네. 좀 통합적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네. 예. 저희가 곧바로 이어서 전 국민이 공부를 하게 된 아리백 논쟁이라고 하는 걸 짚어보려고 했는데 방금 이제 사드 말씀을 꺼내주셨으니까요. 말씀 주신 김에 사드 관련한 논쟁, 토론 장면 보시고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이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이거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그 한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사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 알고 이거 계십니다. 안보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경제 망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가 되고 이 대한민국의 이 소위 말하는 어떤 국가 리스크라는 것이 이제 주는 거고요. 그분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 선제 타격론을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을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력, 외교력, 정치 외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제 타격을 운운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이 킬체인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무기 체계도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습니다만은 이 전력화한 무기 체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 천명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죠. 이거를 전쟁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국민들께 한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 사드 배치 문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특히 토론회장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사드 배치 이거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수도권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왜 이걸 주장하느냐 이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고각 발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체계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사드 40km에서 150km 고도로 오는 것을 요격하는 건데 네. 그 고도 이하로 이제 발사된다는 무기들도 있죠. 근데 사거리만 기준으로 볼 건 아니죠. 예를 들면 고각 발사하게 되면 사실은 충분히 수도권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무기 운용에 어떤 재량이 있는데 이것을 단정해가지고 사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고각 발사하면 수도권도 해당된다. 그 얘기를 전제로 얘기한 주장이신 거거든요. 거죠?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도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롱샘을 개발하겠다. 네. 그 말은 사드의 버금가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네. 사드 무기 체계라는 것이 실효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롱샘도 지금 현 정부에서 개발 중에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다면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고 굳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 예. 그러면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 거죠. 네. 뭐 비용상의 효율성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사드 배치 자체를 이거 문제가 있다. 예. 이것은 뭐 대중국 경제적 예. 영향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예. 전 이거 외교로 풀어야 되는 문제지. 예. 대통령 후보자가 국내 신체 안전 있는 것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예. 안 되겠어요. 대통령 후보자면 차라리 이것은 중국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자기들의 네. 뭐 어떤 업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국이 그 경제적 보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드 배치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예. 것이죠. 또 자, 하나는 예.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넘어갈게요.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는 중개로 인한 부동산 거래는 전부 다 그런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적 갖고 거기다 대비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는 생각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부친의 그렇죠. 왜 하필이면 두 분이 부동산 중개를 했느냐. 찾아가서 했으면 그런 말씀이 가능한데 네. 중개사 중개하에 거래했으면 모든 대한민국의 400만 분의 1입니다. 모든 거래. 예, 윤 대변인께서 일단 사드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다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지적해 주셨어요. 고각 발사의 가능성, 그리고 롱샘도 현 정부에서 개발 중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대비해야 된다. 이 여러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아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야기잖아요. 현 정부가 친중이다, 친북이다 이야기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니까 사드 문제를 꺼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선제 타격 이야기 꺼내는 거라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가 어디 중국의 위협입니까? 중국의 위협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북한 문제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겨냥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의 흔히 하는 안보하고 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게? 미국의 대외 전략이잖아요.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의해서 사드가 나온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치하네 마네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결정권 문제에서 미국이 좀 더 행사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 설치하겠다고 해서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전형적으로 흔히 하는 정치적으로 반중 감정, 반북 감정 이것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게 수사일 뿐이라는 예.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예.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사드 설치하고 싶다고 해도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걸 공약이랍시고 하니까 우습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네. 거잖아요. 네. 자, 이번 근데- 토론에서 네. 잠시만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짚어볼 내용은 많은데요. 이번 토론에서 또 이슈가 됐던 거 바로 아리백이 뭐냐, EU 텍소노미가 뭐냐라는 네.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 아리백이 뭐냐고 물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때 장면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탄소 재생에너지 중립 100%. 재생에너지 100%를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잠깐만요. 않다고 봅니다.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아니 EU 뭐란 걸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환 시대에 국가 경제를 설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모른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될 사람이 무슨 리백이나 이런 거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좀 어려운 거 있으면은 또 설명을 해 가면서 좀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윤석열 후보는 뭐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대응을 하기는 했는데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다라는 비판도 좀 나올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사드 문제 관련해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함께 좀 일단 말씀해 아리백부터 주시죠.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알면 좋겠죠. 그런데 아리백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가 아니고 어떤 기업에 향한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아리백이 뜻하는 예를 들면 뭐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드는 모든 저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하겠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으면 다 알아들었겠죠. 네. 근데 그걸 마치 이걸 아냐 모르냐는 식으로 던지는 네, 것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네. 물론 윤석열 후보도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것이 일반화된 용어는 아니다. 네. 저도 몰랐어요. 네. 사드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사드는 대중국용이 아니고 대북 방어용이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에요. 여태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일각에서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거 우리 정보를 염탐하게 한 거 아니냐라고 중국이 얘기하는 것이지. 네. 대한민국은 대북 방어용이라는 게 사드를 배치한 이유가 대북 방어용이라는 게 방침이에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롱셈은 왜 우리가 개발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것을 중국용으로 뭐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는 인식은 저는 사실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리백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도 좀 생소하긴 합니다. 이걸 아리백으로 읽어야 되는지 뭐 리백이냐 아니면은 리100냐 여러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일부러 윤석열 후보의 그 정책적 식견에 대해서 좀 끄집어내려고 뭐 그럴 수도 준비한 질문이었다라는 그럴 지적도 수도 있거든요.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도 토론을 그렇게 잘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 부연 설명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면은 네.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여 네. 탈원전 정책 과정에서 있었던 사소한 문제점들을 수사까지 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약으로서 친원전 정책을 주장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친원전 정책에서는 지금 최근 유럽에서는 원전조차도 그린 에너지라고 인정하는 쪽이 있다. 그런 경향에서 봤을 때 아리백이라든가 EU 텍소노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이렇게 사실은 이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컨셉을 아리백 알아 몰라 이거보다는 너무 방금 단순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설명이 좀 맞춰야 있었더라면은 네. 이해가 좀 더 깊어졌을 거다 이 이야기인데요. 이 질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원적 정책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알리백이라든가 EU 텍소노미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네. 친원전 정책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면은 이런 것 네. 용어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네. 네. 저도 뭐 얼핏 들은 저는 이제 환경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그나마 네. 좀 아는 축에 들지만은 이거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원적 정책을 주장을 했고 원전이 그린 에너지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정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예. 저는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짚어보고 싶은 장면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더 영상을 보지는 못할 것 같고 이번 있었던 토론회 그 이후에 지금 아마도 오는 8일에 또 한국기자협회에서 주관하는 TV 토론회, 사자 토론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그런데 그제 한 번 열렸고 또 곧 또 한 번 열리고 또 법정 토론회 3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사자 토론회를요. 이게 지지율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지지율에는 TV 토론회에서 있었던 모습들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지율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뭐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부분은 그분의 인성, 태도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각 국민들마다 개별적인 관심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뭐 재단하기는 어렵고 예. 그래서 저런 사소한 실수들 각 후보들이 다 있었어요. 약간 수치도 틀린 것들도 다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이 변동은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도상에 온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결정적인 태도가 나오거나 결정적인 단어가 나오거나 이렇지 않는 한 작은 정책적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만 갖고는 저는 지지율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예. 태도와 어떤 말실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큰 실수가 있지 않는 한 지지율에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박 부단장님. 뭐 저는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 후보가 잘 준비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 완결성과 더불어 가지고 리더십도 보여주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저는 역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특히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토론 전략의 변화는 크게 있지는 않겠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좀 통합적이고 온화한 이미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예, 뭐 문재인 정부와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대한 질문도 막 던지고 했는데 그 부분을 더 차별화한다든지 뭐 그럴 일도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뭐 예.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은 준비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두 번째 토론은 좀 더 정책에 있어서 서로 각을 세우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토론회 치러지고 나서 다음 주 저희 방송에서 또 다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네. 대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